안녕하십니까. 팩트TV 구독자 여러분, 100만 기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팩트TV 100만 기념 토론을 맡게 된 유용화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먼저 팩트TV의 100만 구독자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더욱이 누적 조회수는 무려 11억 6천만 뷰나 된다고 합니다. 11억 6천만 뷰 시대, 그리고 100만 구독자 시대를 열게 된 팩트TV 관계자분들과 임원진들에게 진심으로 고생하셨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 4월 총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직 좀 많이 남았습니다만, 그리고 현재 전국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전문가분들 4분을 모시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오른쪽부터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계시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한 말씀 하시죠. 네. 네, 팩트TV 100만 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유튜브 대한언론에서 100만 뷰 하는 우리 언론사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정말 노력하셨고, 그리고 함께 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계셔서 오늘의 팩트TV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늘 또 토론에서 멋진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근데 축하합니다. 해바라기를 다셨는데 왜? 제가 오늘 그 전투복을 입고 왔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100만 뷰가 아니라 100만 구독. 100만 구독. 그러니까 100만 뷰는 앞으로 전현희 위원장님이 가야 될 길이고, 그래서 여기는 100만 구독. 네.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100만 구독. 날카롭네. 김종대 의원님 네. 맨 마지막으로 소개했어요, 제가. 네. 다른 분. 이게 해바라기는 그 희망 또 바람 이런 걸 상징하고요. 이번 종로에서 꼭 승리하기를 바라고, 또 제가 가는 곳마다 복과 뭐 이런 희망을 또 가득 가지고 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해바라기를 종로에 달았습니다. 출마를 결정하셔서 네, 지금 전선에 열심히 지금 뛰어들었습니다. 뛰고 있습니다. 지역에서의 제 별명은 달려라 현이입니다. 달려라 현이. 달려라, 달려라. 한이에다가 네네, 달려라 현이. 그래서 제가 막 민주당에서도 맨날 뭘 열심히 맡고 뛴다고. 계시죠? 네, 현재 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치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 윤석열 정부. 테러와의 전쟁. 네. 윤석열 대통령이 무서워하겠네, 굉장히.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옆에는 우리 너무나 익숙하신 분이죠. 네. 진보의 달마대사. 예. 우리 달마대사?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개건연구원이신 김종대 전 의원 나오 계십니다. 개관 교수입니다. 오늘 여기 너무 많이 틀려. 예. 하여간 뉴스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면벽 수행을 준비하는 달마대사 김종대입니다. 뉴스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뉴스를 열심히 해석해드리겠다. 이게 이제 달마의 문법입니다. 이게. 뭔 말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팩트TV 100만 구독. 축하 한번 해야지. 하여간 100만 대군을 이제 얻으셨습니다. 팩트TV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 하셨습니까? 네. 그다음 이렇게 돌아가죠. 우리 이현주 의원님 요즘 많이 바쁘시죠? 그렇게 바쁘지 않습니다. 언론에 그냥 포커싱이 돼 있는 이현주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팩트TV 구독자 여러분, 오늘 구독자 100만 기념이죠. 대단하네요. 하여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저희 토론도 끝까지 좀 웃깁니다. 100분입니다. 네. 토론도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입니다. 네, 제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당에 입당하신다, 아니다, 뭐 말이 많던데. 예. 이제 제가 지금 중립지대에 있는데요. 얼마 전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께서 복당 권유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도 좀 고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무겁게 말씀하셔서 저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고민 중에 있다. 네. 설 전에는 결정하시겠네요. 그 설 전에 결정했죠. 네. 알겠습니다. 네. 꼭
합류하시기를 제가 희망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 옆에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 변희재 대표님. 뭐 앞에 수식어를 안 붙이겠습니다. 예. 수고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전화 오는 데도 없기 때문에. 독립농계. 아, 독립농계. 전화 안 오는 사람은 이제 독립농계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또 센 거 준비하신다고. 독립농계 때문에 이제 녹차 하나 터뜨리려고. 예. 미리 좀 알려드리면 유영하와 이 박근혜 행동이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이 공천 거래한 이 정황이라는 노출 확보해서 빠르면은 뭐 아마 이 방송 전에 공개가 됐겠네. 예. 예. 오전에. 오케이. 좀 큰 거리입니다. 그래요? 기대됩니다. 잠깐만 좀 얘기해 주시죠. 뭐 미리 말씀드리면은 유영하 씨가 이렇게 제가 아닙니다. 유영하입니다. 유영하 박사고 박근혜 쪽의 유영하 변호사가 이 정권 쪽 사람하고 통화하면서 박근혜가 선거를 띄워주려면은 뭐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지역구 하나 비례 하나 주면 박근혜 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녹취가 유영하 씨가 발언한 녹취가 지금 확보가 돼서 검토하고 지금 이 공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현행법도 위반이지만 그래도 보수에서는 아직까지도 딴 건 뭐라도 박근혜 씨가 막 돈과 막 이런 거는 그래도 깔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았는데 누구 잘못인지 모르지만은 겨우 그 지역구 하나 비례 하나 가지고 거래 치려고 그 대통령 윤석열 어찌 보면 윤석열이 감옥에 집어넣은 당사자잖아요. 같이 만나고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충격적이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 지역구 하나 비례 하나는 유영하가 내가 지역구로 갈지 비례로 갈지 아직 결정을 안 했으니 두 자리 비워놔라 이 뜻 아닙니까? 비슷해요. 내용을 보면은 내용을 보면 어디 갈까 막 논의하면서 지역구 하나 일단 비례 하나 잡아달라는 거니까 비슷합니다. 그러면 그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특히 이제 박근혜 무죄라 그래서 석방운동한 사람 무진장 많습니다. 보수에서 정말 몇백만 명이 나갔는데 결국 나와서 하는 일이 자기 측근 공천 때문에 저렇게 하고 다녔냐. 박근혜 씨가 이 비판을 받아야 될 사안이라고 봐요. 그렇군요. 네. 자, 네 분 말씀을 안 드리면 뭐 이 쟁점 사안을 토론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가장 지금 뜨거운 이슈가 이름하여 한동훈입니다. 네. 윤석열과 한동훈. 네. 누가 승자일까? 누가 패자일까? 어떻게 될까? 한동훈은 6개월을 임기를 채우느냐 아니면 중간에 그만두느냐 그 전에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느냐 아니면 수사를 받느냐 아니 대신 대리 사과를 윤석열 대통령이 하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짚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민주당의 대표 정치테러 위원장도 나오고 계시니까 정치테러 문제 그리고 4월 총선 이렇게 한번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어느 분이 먼저 한동훈과 이현주 의원님은 한동훈 몇 분 만나지 않았나요? 안 만났습니까? 그 연수원에 저보다 한 기수인가 이렇게 아마 위인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냥 같은 또래죠, 같은 또래. 예, 얘기는 많이 듣고 네. 인맥이 많이 겹쳐 있죠. 그래요? 네. 한동훈 심정이 좀 어떨까요? 언론에서는 완전히 올라간 것 같은데. 언론에서는 이제 뭐 화제 대상은 됐죠. 근데 실제로 보면 결국에는 차별화 좀 하려고 한동훈 주변의 측근들을 비롯해서 이제 김경률 회계사라든가 이 이제 한동훈 이제 이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 지난번 보궐선거 때부터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장 준비를 해왔고요. 네. 그래서 한동훈을 대선 가도에 이제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계속 해왔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멤버들이 김경률 회계사, 뭐 박상수 변호사, 그 또래들, 그다음에 이제 그 낙마한 민경호라는 분, 그다음에 또 뭐 이수정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그 그룹들이죠. 그리고 이분들이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늘에서 어쨌든 그 이제 후광을 얻고 비대위원장이 됐지만 대선 가도를 가려면 차별화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별화를 해야 되겠다고 이제 짜낸 묘책이 그러니까 지금 뭐 특검법을 바꿔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적당하게 이제 하자. 그게 이제 사과쇼죠, 사과쇼. 그래서 그걸로
막 연이어서 이제 언론 인터뷰를 하고 막 하면서 이 분위기를 만들어 갔는데 이게 이제 택도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아시다시피 그렇게 된 거고요. 근데 지금 보면 어쨌든 지금 양상은 지금 굽히는 쪽으로 가고 있죠. 한동훈인가요? 봉합을. 그렇죠. 오늘도 보면 뭐 이제 어젠가? 예. 어젠가 그 보면 그 저기 서천시장에서. 예, 그 시장 화재 현장에서 이렇게 완전히 90도 폴더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확인시켜 주는 거죠. 이 상하 관계가 어떻게 된다. 위계 관계가. 확인한 거지. 그러니까 아마 그걸 요구를 했을 거예요. 어쩌면 제가 볼 때는 그 장면을 일부러 찍으려고 했을 거고 이게 윤 대통령 쪽에서 아마 요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영상을 보면요 연출의 혐의가 좀 짙은 게 그 뒤에 정준석 등등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수행원들이 딱 한동훈만 이 뒤로 놔두고 다시 못 오게끔 하는 사람들 딱 막아버리는 장면이 잡혔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고 한동훈이 뒤에서 따라가는 요 장면을 찍으려고 뒤에 있는 다른 정주석 등등을 못 오게 막아버리는 장면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상하관계를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겠다는 그 연출 의도가 있었던 거죠. 뭐 윤석열 대통령이 툭툭 치더라고. 그것도 이제 뭐 다 내면하고. 이제 뭐 이렇게 위에 무슨 말하자면 조폭 두목들이 이제 밑에 수행원 수하들 이렇게 쫙 격려하는 뭐 그런 장면 아닙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 영화 보면 많이 보는 장면들 많이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당정 관계라는 것은 서로 대등한 관계인데 그 장면 하나를 딱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여당의 당정 관계 이것은 완전히 수직 관계가 돼 있구나. 그래서 헌법 위반 사항이다. 위반적 상황이 그냥 그 사진을 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좋아하는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이 사진을 보고 좋아하는 거는. 그래서 김 의원님 이 네. 지금 이제 대충 어느 정도는 가락을 잡아주신 것 같은데 네, 네. 국민들이 참 이걸 보기 싫어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윤석열 한동훈의 싸움에 대해서. 아니 뭐 보기 싫어하다기보다도 전 재밌어요. 뭐 일단은 좀 또 한편에 이제 활극이 펼쳐지는 거니까. 사극 보는 것 같죠. 조폭 영화 아닙니까 이거? 야. 그런데 이건 하나의 이어진 시퀀스로 봐야 돼요. 폴더 인사, 그 다음에 용산에 오는 기차의 전용 같이 열차 타고. 탑승, 그 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의 여전히 대통령을 존중하고 신뢰한다. 대통령님을 이렇게 했던 거. 그 다음에 오늘 아침 도어 스태핑. 여기까지 쭉 연결해서 보셔야 큰 그림이 나온다고 보여지는데 저기 뭐냐 하면은 하나의 어떤 당정 간의 관계도 아니고 완전히 죽음과 가신 간에 그 봉건적 위계 질서다. 이게 이제 확인이 되면서 찍어 누르는 모양새가 됐고 납작 엎드리는 모양새가 됐다. 이 점에서는 뭐 이견이 없을 겁니다. 다만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 이제 복잡하겠지. 그게 복잡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어질 험난한 파열의 과정들이 이제 서서히 나타나고 사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김건희 명품백으로 자꾸 그 모든 얘기를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비대위원장 갈 때 막 이재명 대표 대선 후보 적합도를 거의 따라잡는 여론조사가 나왔고 시도 순회를 하는데 거의 뭐 완전히 한동훈 띄우기 여기에 조중동까지 뛰어들고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흠칫 놀라게 한 게 저 자기 정치를 하는 것 같다. 이런 가운데서 이 명품백 김경률 사건까지 이어진 겁니다. 사실은 그냥 다지사장으로 보냈는데 이건 뭐야 이렇게 보니까 뭐 2인자 미래 권력 무슨 뭐 대선 후보 이게 막 터져 나오는 게 이런 권위적 위계 질서에서 매우 위험한 행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용사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용납하실 수 없는데 마지막 성역 금기까지 나와버린 거예요. 이제 명품백까지 김건희가 나와버린 거죠. 이렇게 다 이어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어디 여론조사 ARS 조사인데 여권에서 좋아하는 인물의 한동훈이 앞섰더라고 윤석열을. 윤석열 이거 봐, 39%. 이거 봐. 이거 이제 이런 게 또 이거 보고 이제, 이제 대노하겠네. 이 클라스 클라스 이제. 이러면 반드시 죽이는 거야. 며칠 안 남았네요. 이거는 아니 이런 식으로 기어오르는 건 뭐 한동훈이 고의로 했는지 타의로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렇지만은 이거는 용산의 그림이 아니에요. 누가 이런 식으로 이건 오히려 용산의 레인덕을 재촉하는 모양으로 사실상 흘러간 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윤석열의 성정으로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건이 좀 정리되는 분위기인데 그 전에는 무슨 약속 대련이다 그랬는데 약속 대련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전 위원장님.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제 명백한 권력 암투, 투쟁이다 이렇게 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2인자인 한동훈이 사실상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뛰어넘으려는 이 행보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그런 이제 분노 이런 걸로 지금 제어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사실 저는 좀 이 문제를 대통령께서 너무 쉽게 생각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은 비서실장을 시켜서 지금 집권 여당의 그 비대위원장을 사퇴하라고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한동훈이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한동훈이 먼저 깠죠. 네, 그러니까 그 깐 것도 일단은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뭔가 반기를 드는 그렇죠. 신호다고 보이고요. 더구나 대통령이 그렇게 여당의 비대위원장에게 물러나라 하는 거는 명백한 당무 개입이고 또 지금 그 내면에는 사실은 공천을 지금 이제 한심 공천이라고 얘기를 언론에서 하던데 그런 한심 공천으로 하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윤심 공천으로 바로 잡으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네. 보이거든요. 만약에 그런 의도라면 이거는 명백한 당무 개입이자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고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 시절에 네. 총장 검사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걸어서 사실 그때 이제 수사를 했던 장본인이잖아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지금 사실상 그와 유사한 행위를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하는 것은 이거는 자신을 검찰이 뭔가 수사를 하지 않을 거다는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건 명백한 중립성 위반의 선거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다 이렇게 네. 보이고요. 이 한동훈의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미 리더십이 금이 갔어요. 일단은 어제 그 서천시장에서 자신의 보스를 향해서 90도로 이렇게 절을 하는 그런 모습에 뭐 여당 지지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한동훈에게 뭐 미래나 리더십을 기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미 신뢰나 리더십에서 많이 금이 갔고 또 윤심이 이렇게 그 많이 멀어졌다는 걸 국민들도 지지자들도 알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래 가지는 못할 거다. 그리고 곧 또 특검법 통과가 있을 텐데. 재의결 문제요. 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이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거고 그리고 통과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한동훈 입장에서는 특검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민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자기 대선 주자로서 주가가 올라갈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은 또 그만큼 지지도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한동훈의 그 정치적 생명은 길지 않다. 그래서 조만간 저는 사퇴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변 대표님 사퇴하면 누가 해요? 이거 가정입니다만 조만간 사퇴한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건 분명한 게 언론 보도에서 자꾸 윤석열이 한동훈 사퇴를 요구했는데 한동훈이 이거를 거부하고 버텼다는 것이 보도하는데 저는 이건 전혀 아니다. 윤석열이 진짜 사퇴 시려고 마음 먹었으면은 지금 당장도 사퇴시킬 수 있는데 애초에 윤석열 입장에서는 사퇴까지가 아니고 버릇만 고쳐놓겠다 이 정도 해서 네. 실제로 한동훈의 이 당대표로서의 권위는 다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대표 지위만 살려줬지 예. 이제 보수층 다 알아요. 아, 한동훈 저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동훈이 갖고 있었던 이 권력의 원천은 황태자로서 윤석열이 가장 믿는 후계자 정도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다 줄 섰는데 윤석열이 마음만 먹으면 한동훈 끝장내 싶다는 게 다 드러났기 때문에 정말 이틀 전만 해도 그렇게 한동훈을 찬양했던 보수 유튜버들이 다 한동훈 죽인다고 지금 달려든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선 날릴 수 있기 때문에 한동훈을 치겠다. 그러면은 사실 한동훈은 시한부 인생인데 윤석열이 끝까지 한동훈을 끌고 가려고 그러더라도 너무 권위를 박살내서 아니 당이나 이 장외 보수력이 안 따라가는데 그럼 한동훈이 뭐냐? 그럼 자기가 다니면서 계속 쇼하고 다니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진 거 아닙니까 지금은. 윤석열이 아니라
당내 문제로 아웃될 가능성도 있다. 그냥 아.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어요, 한동훈 문제가. 그러니까 좀 전에 김종대 의원님이 금결을 건드렸다. 그것이 김경률의 말에 누구지 마냥 또 안 했듯. 그래서 김건희를 건드렸던 게 결국은 상당히 사건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됐다 그랬는데, 근데 김건희 정국은 계속 가지 않겠습니까? 이 진행된단 아니, 말이죠.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김건희에 대한 입장을 안 밝힐 수도 없고, 밝힐 수도 없고, 얘기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그러니까. 안 하겠다고 선언했죠. 안 하겠다 얘기 안 선언. 하겠다 선언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마리 앙뚜아네트 얘기하면서 명품백 계속 얘기하잖아요. 김영률 얘기하고 그다음 이수정 얘기하고 막 이렇게 계속 이어서 얘기하고 한동훈도 그것을 약간 쳐주면서 이게 뭐냐면 이 일련의 한동훈 그룹이 작전을 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본 거죠. 그리고 그 그룹이 있다는 건 몰랐을 리가 없거든요. 네, 저도 들은 얘기니까. 네. 그래서 그 그룹이 얘들이 지금 나랑 권력 투쟁하는구나. 쿠데타 일으키는구나. 네, 그렇게 인식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거해야겠다 이렇게 됐을 거고 특히 김경률의 발언은 매우 도발적이었죠. 보면 그래서 사생활이 난잡하다. 그렇죠. 그랬나?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게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은 애초에 이 비대위원장을 받지 말았어야 돼요. 받는 순간부터 이건 정해진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받고 나서 그냥 깽하면서 그냥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특검법도 거부하고 뭐 계속 부결시키고 그냥 이렇게 그냥 무시하고 가는 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수하로서 그 오다에 충실한 이제 그런 역할을 하던가.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름 차별화를 하면서 갈 수 있는 길은 어중간한 타협은 있을 수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그 캐릭터상. 그래서 뭐냐 하면 가려면 그냥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 딱 먹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특검법도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막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당내에 이제 분열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당내에 자기 세력을 세력화해서 거의 분당을 각오하면서 탄핵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보수 정당의 특성상 탄핵까지 가고 막 이런 어떤 분당까지 하고 막 이렇게 되면 아무리 그 사람이 인기가 있어도 그런 걸 싫어합니다. 보수 정당은. 그래서 결국에는 상당히 많은 지지자가 떨어져 나가면서 이게 어떻게 되면 굉장히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끝까지 가도 정치적으로 뭐 살아남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소수파 예를 들면 유승민 대표나 그 김무성 막 이런 수준으로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계속 그냥 가도 이거는 뭐 그냥 그럼 이렇게 가면 총선 이기겠습니까? 그럼 총선 패배하고 패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 패장이 된 상태에서 다시 정부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운명은 비대위원장을 가는 순간 이 길로 가나 저 길로 가나 다른 옵션이 없네요. 여기서 망하는 길로 그냥 가는 거죠. 정치적으로는 성공하기 힘든 길을 이미 들어선 거죠. 근데 제가 어제 그 장면을 보면서 한동훈이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정치적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저 같으면 어제 이제 기로에 섰다 생각하거든요. 어제 이미 자신이 스스로 그 대통령의 사퇴 그 요구를 거절했다라고 본인의 입으로 밝혔잖아요. 네. 그러면 그 기세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미 저질렀기 때문에 그러면은 더 강하게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 할 말은 하겠다. 그리고 특검 받겠다. 내지는 뭐 어쨌든 뭐 사과를 하겠다고 하고 각을 세우고 나가면은 사실은 그러면 이제 윤 대통령은 레임덕이 오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총선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지금처럼 국힘이 지금 굉장히 지지율이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그리고 차기 대선 주자로서 이렇게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어제 있었다.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바로 이렇게 90도 각도로 인사를 하는 걸로 한동훈의 정치적 미래는 끝났다. 사실상 이제 윤석열의 사실. 김종대 의원이 아니 그런데 무시 웃으시네. 아니, 이게 보니까 지금 전현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스토리가 영화 달콤한 인생에서
전현 위원장은 강직하시거든요. 처음에 김영철이 배우 이병현 보고 아이 됐어 미안하다고만 해. 그러면 받아들일라 그런 거야. 그런데 이게 일이 틀어지다. 그래서 독자 노선으로 가는데 나중에 이병현이가 이제 김영철한테 저기 마지막 처리를 할 때 했던 그 불멸의 대사 있어.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다. 이게 모든 문제의 출발이에요. 사실 지금 모욕감의 출발이 그거예요. 이게 네. 사태가.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건 이병현, 김영철 모델이야. 네, 네. 그리고 이게 가장 로맨틱해. 원래는 국민의힘이 표를 버는 데는. 근데 특이한 정당 그거는 같아요. 아니 근데 그거는 사실 그것은 이제 이상적인 모델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동훈이 설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안 끝나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캐릭터 자체가 두고 보지 않아요. 그냥 레임덕 가는 상태에서 그것을 그냥 감내하고 아 그래 나를 밟고 가라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 이 1대1로 사람은. 식사도 하셨죠? 아마. 예,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은요, 뭐 저도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그 검사로 있었던 사람들. 근데 이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뜻대로 해야 돼. 근데 그게 나중에 관철은 안 될 수 있어도 상대를 짓밟아 놓을 수는 있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잖아요.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면서 거의 뭐 완전히 아수라장이 될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국민의힘이란 당이 그러려면 이 동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치고 나갈 때 같이 이렇게 와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야 되고.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분들이 너무 순정적이야. 깡이 없어. 겁날 거예요, 아마 겁날 거야. 배짱도 그래서 없고. 겁이 나서 여기서 그냥 우왕좌왕하게 뻔해요. 그러면서 동력이 안 생긴다. 그래서 이걸 그렇다고 한동훈 위원장이 그 의원들하고 오랫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뭔가 동지애를 쌓아온 관계도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엉망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문제는 뭐냐면 국민의힘의 당원이나 지지층이 그런 거를 못 받아들여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랬는데 이 지금 그걸 한번 겪었던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어떻든 간에 지금은 한동훈 위원장에게 약간의 동정심이 있지. 네. 그렇지만 이걸 치고 나가는 순간 배신자 되면서 보수 정권을 네가 무너뜨린단 말이야. 당을 분란을 일으킨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서 지지층도 분열되고 그래서 이제 일정한 소수파의 리더 정도는 될지 모르나 당을 장악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이미 이게 사례가 있는 게 현직 대통령한테 이 당권파가 세게 들어봤던 사례가 유승민 원내대표가 들이받았잖아요. 그렇지. 박근혜한테 한동훈하고 붙었지. 비교가 안 되게 세게 들이받았잖아요.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까지도 유승민은 배신자야. 아직까지도 기준이 아직까지도 한 번 했을 때. 근데 유승민 정도는 자기 정치를 했던 사람도 이 모양인데 한동훈은 사실은 검사 시절에 그냥 윤석열이 시키는 대로 했던 그 어찌 보면 그냥 부하거든요. 부하. 그렇게 덤빌 수가 없는 사람이죠. 자, 좀 저희들 주제가 많은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진보의 달마대사께서 이 드라마와 영화를 보시면서 정리 총평을 좀 해주시죠. 그래서 이럴 땐 영화를 봐야 돼. 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그 조직이 완전히 폭삭 주저앉지 않았습니까? 조직원 다 죽고 보스까지 김영철까지 죽잖아요. 그런데 저기 어떤 파국적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근데 윤 대통령은 그놈은 나한테 모욕감을 줬어요. 지금 이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특검 정국은 이제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지. 네, 문제는 이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탈자가 계속 생기고 나고 있어요. 이현주 의원님 보세요. 18일 날 탈당하셨잖아요. 시점이 아주 절묘해. 알고 내가 한 보기에 거지. 아주 절묘해. 아니 나름대로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러면서 이제 그 본격적인 어떤 줄 세우기 위계 강화에 대한 어떤 그 군기 교육 시기가 이제 시작이 된다. 그러면서 그 윤핵관 진용을 재정비하고 여러 가지 지금 긴급 조치를 할 겁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점은 윤핵관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구심이 되던 윤핵관 중진들이 대부분 지금 제거됐거나 아니면은 근신 상태예요. 장제원, 김기현. 뭐 보십시오. 누가 있습니까? 다 사라졌기 때문에. 엎드러졌고 거기에다 이철규. 거 말 한마디 했다가 단체 대화방에서 뭐 완전히 개털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핵관 분위기가 불과 몇 달 전하고 달라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 이 정권이 갑자기 외로운 처지에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하여튼 뭐 다음 주에 넘어가야 되는데 네. 참 이렇게 보면서 네. 우리나라 정당에 박정희 때 이런 정당이 박정희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때 비슷한 사건이 그 윤필용 사건, 그런 게 있었죠. 윤필용 사건이 쿠데타 있었는데. 모의 사건이라고 있어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완전히 이제 그 민주화되고 정권 2인자까지 들었던 사람. 21세기인데. 네. 야, 희한한 광경을 우리가 윤석열의 국민의힘에서 보고 있다. 그때 이렇게 그러니까 폴더 인사하고 그런 거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각종 권위주의 정권에서 이 급변 사태, 정변이 일어나는 경우는 뭐냐 하면은 본인은 의식하지 못했지만은 본인도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수의 영린을 건드렸을 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때는 그냥 아니, 이거 피바람이 불어요. 아니, 한마디로 조폭 정당 아니야, 이거 진짜? 아니 뭐 비슷해요. 예? 예, 이거 비슷해. 뭐야,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 원래 이런 식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당정 분리와 그럼 다 당원 당규가 그리고 있고. 저기 총재 제도를 폐지하고 이렇게 이제 줄 세우고 이런 정치의 이 패거리 문화를 없애려고 그동안 민주적인 그렇죠. 어떤 그 제도 발전을 해온 겁니다. 지금까지. 사실 김대중 때까지는 대통령이 총재를 겸했었고 근데 당의 총재 권한대행을 뒀기 때문에 이 문제가 없었었죠. 그러니까 노무현 때 처음으로 이제 당정이 분리됐는데 나름대로 잘 해왔다고 생각해요. 박근혜 때도 분리됐었죠. 그러니까 분리돼가지고 유승민들이 덤비가지고 싸우고 했는데 지금처럼 한 방에 무릎 꿇려서 폴더도 야. 시키고 완전 자기 부하처럼 이걸 의도적으로 국민들께 확 보여주고 이런 건 없었죠. 대통령 위원장 입장에서는 어떠십니까? 이거 테러는 아닌가요? 정신적 테러지. 네, 정신적 국민들께서 테러. 정신적으로 테러를 당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믿겨지지 않은 장면이잖아요. 글쎄 그리고 말이에요. 눈발이 날리는 그런 이제 완전히 기다리고 있어. 혼자서 이 추위에 떨면서 기다리면서 기다리고, 그 장면이 딱 잡히면서 대통령이 이제 등장하니까 그게 폴댄스를 딱 하는 게 정말 아까 뭐 달콤한 인생 말씀하셨는데 진짜 영화의 한 장면이라. 그러니까 대통령이 탁탁 등을 두드려. 네, 네. 딱 그러고 가 그냥. 네, 쳐다보지도 야, 않고. 그러니까 그게 정말 참 진짜 연출된 장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 대통령실의 입장은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밑에 있구나, 수직적인 관계구나. 그래서 꼼짝 없이 이렇게 복종해야 되는 관계다는 거를 그냥 사진으로 딱 보여주니까. 근데 예전에 이제 윤석열이 검찰총장 할 때요. 아마 그때 사진 보세요. 그때도 한동훈이 이제 그때는 뭐 부산지검에 있었을 텐데 고검에 네. 그때도 폴더 인사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검찰 특수부는요 사실상 조폭이랑 비슷해서 그 문화를 그대로 여의도에 가져오니까 거의 30-40년 뒤로 회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특별한 의미라기보다 원래 그랬다. 아니 검찰 조직이라는 게 대한민국에서 일제강점기 이후에 사실은 모든 권력기관들이 조금씩 개혁이 됐는데요. 이 동일체 원칙이 아직도 살아있는 유일한 조직일걸요, 아마. 다른 데는 이 정도로 동일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장이 저 밑에 말단 검사까지도 이 검찰총장이 결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조직 성격이잖아요. 근데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아무리 심각한 아무리 센 권력기관이라도 그렇지 않거든요. 경찰도 그렇고 국정원도 심지어 그렇고. 아, 군에서도 지금 박정훈 대령이고 저 대통령하고 맞짱을 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 조직이라는 게 굉장히 정근대적이고 과거에 경찰이 이제 발효를 할 때 그것을 견제하는 입장에서는 인권을 보호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경찰보다는 더 심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검찰 조직의 이제 전반적인 조직체계 개편이 필요한 거죠. 하여튼 여기 나와 계신 네 분은 검찰 정권과 맞짱을 뜨는 분 네 분이 나와 계셔. 그럼요. 그리고 이게 조직도 그렇지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권위주의 문화라는 게 대한민국의 고질적 병폐예요. 제가 제 책에도 썼는데 아니 이런 권위주의 상명하복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고들도 다 그거예요. 아니 이태원 참사도 이게 지금 대통령 맨 위에 권위주의의 그 끝판인 대통령이 뭐라고 하고 대통령이 어디 나가 있고 대통령 관사가 있고 이러니까 경찰들이 전부 말단에 이 저기 파출소 경찰들조차도 자기 동네에 일어나는 그 질서 이런 건 뒷전이고 거기 다 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를 개혁을 하지 못하면 이 모든 문제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네. 예. 그래서 이렇게 검찰 정권과 맞짱을 뜨고 계신 네 분을 저희들이 초대해서
맞짱되는 분들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얘기는 계속 진행될 테니까요. 우리 나중에 또 말씀을 듣도록 하고 지금 지금 민주당 다 수사를 받고 있죠, 검찰로부터 지금 대부분 다. 저 두 건이나 걸렸는데. 전 의원님도 네, 다 수사를 받고 있는 저는 거죠. 아직 안 받고 보석 상태고 저는. 저는 아직 안 받고 아직 수사 안 받고 있는데 있고. 만약에 복당을 받아들이면 받지 않을까 하는 저도 생각이 좀. 경찰한테 수사받아요. 그래야지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러지 말고 언제 서울구치소에서 만납시다. 이제 대표 얘기는 곧 좋아졌다는데. 한준 대표가 들어갔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좋아져가지고. 아 그래요? 깜짝 뭐가 놀랐어요. 좋아졌어요? 가지 축사 말고. 좋고. 면회 가셨어요? 변희재 대표님 들어가셨을 때 우리 영치금 모아서 따뜻해요? 주는데. 아 그렇지 따뜻하대. 않겠습니까? 예. 다 들어가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참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니. 아니 다른 사람들이 들어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만간. 예. 제 예측이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날이 빨리 올 것 같아 자꾸만. 예, 동기생 많이 생겼네. 이제 거꾸로 이제 입장이 바뀌겠지. 하여튼 뭐. 그 동부구치소가 더 좋아졌다는 것 같은데. 거기는 신식이고. 자 너무 잘 알고 있어. 알겠습니다. 최은순이가 거기다가 최순실은 거기 있었죠. 왜냐면 박근혜하고 최은순 장모는 박근혜하고 떨어뜨려야 돼가지고 박근혜가 서울구치소에 있었고 이명박이 동부에 있었고. 아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요 얘기 좀 우리 저 민주당의 대테러 위원장이 나와 계시니까 예, 네. 그 얘기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 테러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사실 이제 좀 임명이 늦었어요. 사건이 발생한 지 한 일주일 만에 임명이 됐습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임명되기 전에. 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그 총리실 대테러 상황실에서 사건에 관한 테러 부상 정도에 대한 문자를 보냅니다. 근데 그게 1cm 열상 그리고 과도로 60, 70대 노인이 그 뭔가 피습을 했고 네. 출혈이 거의 없다. 이런 내용을 보냈어요. 그냥 이 네. 문자만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그 네. 좀 다친 그래서 그렇지. 상해를 조금 입은 정도 그 문자를 보내니까 그 직전에 사건 발생 직전에는 어떤 논조였냐면 테러다. 그리고 출혈이 그 많다. 그래서 네. 출혈 피를 많이 흘려서 와이셔츠가 젖을 정도로 피를 흘렸다. 예. 그런 식의 상당히 중상을 암시하는 그런 언론 보도가 줄을 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 총리실 대테러 상황실에서 이 경상을 암시하는 문자가 나가자마자 삽시간에 언론의 논조가 바뀝니다. 경상 그리고 1cm 열상 이걸 강조하는 언론이 쫙 보도가 돼요. 그러면서 그게 그러니까 사건 발생 거의 3, 40분 만에 그런 상황이 발생해요. 그리고는 거기에 대해서 곧 이어서 이제 그 현장에 경찰이 물 청소를 합니다. 그 완전히 피해 젖은 현장을 다 청소를 하고 압권이었죠. 그리고 그게. 직후부터는 이제 유튜브나 이런 극우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자작극이다, 쇼다, 흉기가 아니라 젓가락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도배가 됩니다. 네. 그러면서 특혜, 헬기를 탄 건 특혜다. 네. 지역 의료, 그러니까 부산의 지역 의료를 홀대했다. 이렇게 네. 프레임이 전환이 되면서 일주일 동안 사실상 언론에서 떠든 거는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이 특혜다. 그리고 부산 지역 의료를 홀대했다. 이 프레임으로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민주당은 초기에는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그런 인상을 주지 않게 해서 반응을 굉장히 자제하고 논평도 굉장히 객관적으로 건조하게 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프레임이 전환이 됐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저를 테러대책위원장으로 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 사건을 타기 시작했죠. 네. 그러면서 제가 제일 처음 이제 테러대책위원장으로 첫 회의에 총리실의 이 상황 문자를 국민들께 제시를 하고 이게 이 테러 총리실 문자로 인해서 지금 사건의 부상이 바뀌고 이재명 대표의 부상이 경상 정도로 아주 별로 아닌 이런 경미한 부상으로 바뀌었다. 네. 그래서 근데 이 문자가 허위 문자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총리실을 대상으로 고발 조치를 합니다. 네. 그리고는 지금 이제 그 이후에 언론들이나 유튜브를 중심으로 이 제보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공범이 있는 것 같다, 배우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경찰은 한편 이 그대로 그 단독범이고 또 이 당적 이걸 발표를 못하고 신상 공개도 못하고 그냥 피습 사건으로 종결을 짓는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테러 대책위에서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이거는 네. 뭔가 배우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사건 직후에 대통령이 1월 2일 날 이 사건이 발생했고 1월 3일에 대통령이 이건 테러 행위다. 자유를 이렇게 이제 억압하는 이런 테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천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테러 행위 피해자라고 규정을 했고요. 그러면 이거는 테러거든요. 테러인데 이게 삽시간에 대통령이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경미한 사건으로 변질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네. 배우가 있는 게 아니냐. 알겠습니다. 네. 거기서 제일 핵심은 변 대표님 국무총리 산하의 대테러 상황실에서 사건 발생 30여 분 만에 이걸 열상이다, 경상이다라고 발표하고 그 다음에 측측측 뭔가 아구가 맞는 것처럼 언론과 모든 관계기관들이 그리고 최근에 그 박선원 제1차장인가 그 국정원에 있던 분이 그 대테러 상황실에서는 국정원 직원들이 파견돼 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안보실하고 연관돼 있다.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뭐 민주당이 뭐 수사기관은 아니니까 수사를 못하고 계시면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이게 아주 깊숙하게 문제제기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일단은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그 테러범 자체에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고 어떤 계기로 저런 짓을 했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냥 처음에 민주당 당원이다 그러더니 태극기 집회 몇 번 나갔다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얘기가 완전 사라져가지고 사실 일반 국민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태극기 집회를 그 사람 혼자만 나갔냐? 몇십만 명이 나왔거든. 왜 그러면 그 사람만 어느 계기에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이게 딱딱딱 프로세스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죠. 어느 순간에 이 테러범을 감춰버렸다. 특히나 본인이 알리고 싶은 왜 그런 짓을 이제 본인이 직접 글을 쓴 거는 왜 안 알려줍니까? 그건 그 사람을 위해서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남기는 말인가 뭐. 그걸 봐야지만 이 사람이 무슨 머리 구조로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고 과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예를 들면 뭐 많이 비판하듯이 법무장관하고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를 완전 범죄자로 얼마나 많이 낙인 찍었냐. 그러면은 일반 이제 이 보수 인사들은 야 범죄자니까 뭐 해도 되겠지 이렇게 있을 땐 거 아니냐 이거 의심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거 완전 차단시켰다는 게 제일 문제죠. 신상 공개를 아예 안 해요, 그죠? 예, 일부 언론은 나왔습니다. 특히 뉴욕타임즈가 글쎄 미국에서 미국 언론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뉴욕타임즈가 까는 건 저는 이유가 있어 보여요. 그 뉴욕타임즈가 2021년 1월 6일 사건 그 미 의사당 난입에 대해서 어떤 논조로 보도를 했는지 제가 봤거든요. 근데 가장 기념비적인 보도를 했던 언론사가 뉴욕타임즈입니다. 네. 근데 이 상황을 잘 보면은 이런 거예요. 미 의회 1월 6일 위원회, 그 사건을 조사하는 위원회가 사건 발표를 합니다. 꽤 오랜 시간 조사를 했죠. 그 다음에 미국의 연방검찰이 트럼프를 조사하겠다고 나온 겁니다. 근데 트럼프가 선동을 한 걸 갖고가 아니에요. 단순히 규탄 연설만 했으면은 그 폭도들이 의사당 앞까지는 행진했어도 난입은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이 이제 그 미국 의회에서 바이든 대통령 인준 표결이 있다고. 인준 마지막 절차라고 대통령이다는. 그러니까 그때 트럼프가 청중한테 한 말은 대통령 절대 승복 못 한다 그러면서 지금이 행동해야 될 때다. 왜 행동해야 될 때냐면은 내일이면 늦는다는 거예요. 아하. 내일이면 늦는다. 그런데 연방검찰 시각은 그냥 대통령 거부, 이거 표결 거부가 아니라 그 말이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이 행동해야 될 때다. 그러니까 거기에 쳐들어간 사람들은 지금 가서 막아야 돼. 지금 가서 바이든 대통령 되는 걸 마지막에 지금 몇 시간 안 남았어. 이거를 이제 딱딱 찍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트럼프는 쳐들어가라고는 얘기는 안 하고 의사당 앞으로 행진하자 여기까지만 얘기했는데 시간이 없다. 이러고 2시간 후에 이제
일이 터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갖다 의회에 대한 폭거 오브 테러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거를 유추하는데 왜 그 사람들이 갑자기 그렇게 막 올라가고 또 심지어 한 명은 총격에 죽어. 그러니까 요런 상황까지 이렇게 확 임계점, 이 특이점을 넘어서는 거는 그 트럼프의 말이었기 때문에 연방검찰은 이걸 내란죄로 트럼프를 조사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1월 6일 위원회. 그러면 우리가 뭐 월간 조선을 30년간 구독했다, 태국기 집회 나갔다, 보수 유튜버를 봤다. 이게 동기가 아니라 이건 조건인 거예요, 조건. 이건 조건이고 범행을 하는 데는 지금이 아니면 때가 늦는다. 요 대목이거든요. 그러면 보십시오. 4월 총선 다가오는데 저기 이번에 테러범 입장은 뭐냐면 이재명이 공천할 거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저 이재명 진영으로 민주당이 짜여지고 그러면서 확확 밀어붙이면 저 무능한 사법 체계는 재판 지연되고 국민의힘은 못 믿겠고 그러면은 총선 전에 뭔가 해야 된다는 지금이 이때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 어떤 저기 기록물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를 쭉 찾아봐야 돼요. 이게 아마 그 진술서 8장으로 돼 있는 네, 있을 거예요. 변명서문이라고도 하고 이런 부분하고 그 저기 코드가 맞는 부분들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수사는 안 하고 그러니까 개인의 주관적 신념에 의한 범행이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우리 중에 개인의 주관적 신념 없는 사람이 이 중에 있습니까? 또 여의도에 아무나 붙들고 물어봐도 다 나는 신념가라 그러고 다 주관적인 신념이지. 이런 거는 범행의 동기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트리거를 찾아낸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멈춘 거예요. 왜 멈췄느냐? 개인의 주관적 신념으로. 자, 그럼 이현주 의원님, 왜 정부에서는요, 이 관리 체계라든가 수사 체계라든가 이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잖아요. 근데 왜 신상 공개도 안 하고 이 국민들한테 신뢰도 못 주는 식으로 한마디로 덮은 거거든요. 이거 왜 그런 아니, 겁니까? 그러니까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우리가 볼 때요. 만약에 이게 신상공개가 다 되고 그 다음에 뭐 며칠 동안 만약에 언론상에서 그 범죄자 그러니까 그 피의자에 대한 신상부터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2차, 3차 막 방송 있고 그렇지. 그 다음에 또 그 장면 계속 다시 보여주고 그 사람 또 조사받으러 이제 구속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장면 그것도 계속 보여주고 만약에 이렇게 평소에는 검찰이 그러지 않습니까? 경찰도 그렇고. 아주 뭐, 예. 아니 뭐 이성균 사건 때 한번 글쎄 보세요. 말이야. 그냥 말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던 것처럼만 해도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가 굉장히 각인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 이재명 대표가 핍박받는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의자가 뭐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시킨 건 아니라 할지라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이 평소에 얘기하던 그 무슨 중범죄자 운운하는 이런 것들의 낙인 찍기로 인해서 사적 응징으로 연결됐다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는 범죄자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 검사였고 이런 프레임이 어떻게 전환되냐면 이재명 대표가 핍박받는 이제 희생양 비슷하게 또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피해자 그리고 여기가 가해자 같은 프레임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과 이런 언론들이 한 달 만약에 한 일주일만 계속 돌아도요. 예. 이게 딱 박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면 이게 그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 이 피습 사건 때 그때 보면 그 일이 딱 있고 나서 물론 뭐 우리가 볼 때는 뭐 대전은요 이런 게 있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그게 딱 일어나고 언론이 일제히 보도를 막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의연한 어떤 피해자의 모습 그다음에 이것과 대비해서 어떤 그 여러 가지 이제 이 가해자의 어떤 양상들 그러면서 이게 오랫동안 언론에 계속됐잖아요. 이게 저는 그 당시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의식을 해서 아마 처음부터 딱 시작되자마자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 총리실이라든가 정부 각처에 이 어떤 자기들 뭐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들 서로 그 얘기되는 그러면 이 사람들 다 불러서 지시를 했을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근데 그게
사건 발생 30분 만에 나와. 아니 그러니까 그 그게 정도로 기민해? 저는 뭐 그거에 전화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총리실에서 그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총리실의 비서실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부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 나인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방 전화해가지고 상의했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그만큼 중차대한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그래서 몇 가지를 얘기했을 텐데 사건을 축소하는 방향, 그 다음에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 그리고 프레임을 전환하는 거. 프레임 전환이 이제 좀 시간을 걸리면서 계속 했겠죠. 그 뭐 이제 그 저 헬기라든가 이런 다른 이제 트집거리 찾아서 프레임을 전환하자. 그래서 이게 신상을 근데 살인 미수 사건을 신상을 공개 안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살인 미수 사건을. 그런데 그래야 공개 안 범인들 했잖아요. 자기가 그리고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어떻게 돼버렸냐? 이 피의자는요 투명 인간이 돼버려서 사람들 머릿속에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마치 어디 가다가 사고 나서 다친 사람처럼 사람들한테 이미지가 그렇게 되면서 이 피해자 가해자 이 상황이 잊혀진 거죠. 지금까지 이 테러 사건에서 예전에 그 박근혜 테러 있었고 리퍼트 대사 테러 있었고 네. 소영길 대표 테러 있었는데 맞아요. 테러 범죄 중에서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 이 사람이 이 직업이나 이 생활 환경에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 멀쩡하다고 이 사람 멀쩡하다 사이코패스 아니다. 가장 최근에 소영길 대표 그 뒤통수 동기. 뭐 망치로 때린 사람은 네. 정신병자로 판명돼가지고 서울구치소 자살했어요 그분은. 그래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런 경우가 아니라 이 사람은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었고 경찰 발표도 사이코패스나 정상이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은 왜 이런 저질렀는지를 탐구해야죠. 추적해서 알려줘야지. 왜냐면 그러면 또 다른 정상적인 사람도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 지금 그거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KU 된 다음에 당회에 나와서 한 워딩이 참 전 기억나는데 법으로 죽이려고 해도 안 됐고 그다음에 칼로 죽이려 해도 안 됐고 펜으로 그다음에 네. 칼로 죽이려 해도 나는 안 죽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거는? 그게 아마 유시민 작가님이 하신 말씀 아닌가요? 아니 이재명 아니면 대표가 본인이었던 거고. 회의에 나와서 그 네네. 얘기 아니 광고 복귀 그러니까 있어요. 네 아니 이재명 대표님도 그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네, 그 전에 그 말씀을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정부의 탄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련에도 나는 끝까지 죽지 않고 뭐 일단 이 정권의 그 탄압에 앞장서고 민주당의 야당 대표로서 이 총선 승리에 매진하겠다. 그리고 야당 지도자로서의 의연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제 저는 아니, 근데 이렇게 마지막 봅니다. 대목이 네. 칼로 죽이려고 했지만 나는 죽지 않는다 이 네. 얘기가 이제 저는 탁 들어오더라고요. 네. 뭔가 하여튼 간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뭐, 테러를 암시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저는 이제 이현주 의원님이 지적한 부분, 이 만약에 이게 통상의 경우처럼 언론이 보도를 하고 막 떠들썩했다면 사실은 엄청나게 총선에 영향을 미쳤고 사건 초기에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국민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려나 보다. 이게 이제 뭔가 맞아. 엄청난 시련 그런 모습을 갖추면서 이제 대통령이 되려면 이 정도의 시련을 겪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요건을 다 갖춘 것 같다. 안 됐다 이러면서 동생이 확 일 뻔했는데 근데 갑자기 사건이 프레임 이게 전환됐지. 일거 아니네 경상이네 뭐 조금 일상이 열상이네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 이거 헬기 탄 거 이거 특혜 아니야? 이렇게 프레임이 완전히 전환된 거예요. 근데 이게 맨 처음에 소방일보가 사건 발생 직후에 쫙 나옵니다. 이 당일 1월 2일 날 10시 27분에 테러를 당했어요. 네. 그 테러가 실질은 여기가 급소거든요. 경동맥이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를 정확히 겨냥을 했어요. 그것도 뾰족한 흉기로. 그러니까 여기를 딱 찌른 거는 경동맥으로 정말 살해하려는 의도였던 거예요. 근데 삐끗해가지고 경정맥을 손상을 한 거죠. 그래서 60%의 경정맥이 손상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깊이 찔렀기 때문에 여기에 드러나는 상처의 크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얼마나 깊이 그리고 급소를 찔렀느냐 이게 의미가 있는데 소방일보는 1.5cm 열상이다 이렇게
소방일보가 발령이 됩니다. 10시 55분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사건 발생 27분에서 55분 약 30분 사이에 발령이 되고 이 소방일보를 받아서 총리실에서 한 11시 8분 전후로 보이는데요. 그때 총리실 대테러센터에서 2보가 발령이 됩니다. 이 여기는 또 축소를 했어요. 1.5cm를 1cm 열상으로 축소하고 경상이다. 출혈이 거의 없다. 적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면서 완전히 프레임이 전환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언론들이 초기에 이거 엄청난 테러야 하다가 모두가 별거 아닌 경미한 사건으로 완전히 이제 언론 보도가 뒤덮이면서 이재명 대표가 일종의 조롱거리로 네. 전락을 한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그 테러 방지법을 저희들이 이제 연구를 했는데요. 대통령이 사건 초기에 테러 행위라고 규정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행위는 테러 방지법에 의해서 테러 행위로 규정되고 테러의 주체가 이 지휘 감독하게 됩니다. 그 주체가 국정원과 국가안보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경찰이 조율을 하는 게 아니라 테러 방지법에 의해서 테러 대책위원회와 테러 센터 그리고 총리실 안보실이 관리를 하게 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초기에 우리 앵커님이 너무 빨리 굉장히 시속히 대응을 한다 했는데 그게 이 국정원이나 안보실에서 관여했다면 그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법에 의하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오히려 직무유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총리실 대테러센터에 이미 국정원 직원이 여러 명이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기에 이 국정원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고 대통령이 안보실의 보고를 받아야 테러다 이거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테러 행위로 규정한 거는 안보실이나 국정원이 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면은 이 안보실과 국정원이 제대로 테러 방지법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실제는 사건을 축소하고 왜곡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부 기관이 나서서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정부 측에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 중심에 총리실 대테러센터와 국정원과 안보실이 있는 거 아니냐. 만약에 거기서 관여를 안 했다면 이거는 직무유기고 관여를 했다면 이건 의도적으로 한 직권남용이고 테러방지법 위반이다. 지금 저희들이 이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해명을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정보위나 뭐 이런 걸 열어서 그 해명을 요구를 하는데 대답이 없어요, 지금. 대답이 없고 그다음에 또 문제는 보면 테러방지법에 의하면 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한 사람은 테러방지법에 의해서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경찰이 현장에서 증거인멸을 했잖아요. 원래 테러방지법에 의하면 증거 그 범행 현장을 보존해야 되고 인멸해서는 안 돼요. 근데 이거를 바로 경찰이 물걸레 청소지에서 없앴거든요. 사건 초기 한 11시 10분 전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것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여기에 지금 국정원이나 안보실이 관여되어 있느냐 이걸 묻는 거고 아니라면 지금 국정원이나 안보실은 이 증거인멸을 한 경찰은 테러방지법으로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테러방지법에 의하면 그 가짜뉴스들 이런 거는 이 삭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젓가락이다 자작쇼다는 가짜뉴스들이 엄청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테러방지법에 의해서 이거는 테러 행위를 돕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조치를 지금 국정원이나 안보실이 해야 돼요. 그걸 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고 테러방지법 위반이에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참 저는 윤석열 정권이 경제도 관심 없어 지금 위기 상황인데 안보도 별 관심 없고 내 싸움만 걸고 아무것도 사실 하는 게 없거든요.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한심한데 딱 하나 잘하는 게 있어요. 권력기관을 장악해가지고
그 권력기관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대응을 기민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대응을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응하는 걸 잘하는 게 아니라 사후에 사고가 났을 때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리지 않기 위해서 재빠르게 대응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 이태원 참사를 막기 위해서 대응을 잘한다는 게 아니라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그것이 자기들한테 비난이 오지 않도록 기민하게 아주 그냥 입체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이 핑계거리를 찾아내고 궤변을 늘어놓고 하는데 아주 천재적이야, 제가 보니까. 그리고 굉장히 빨라요. 아니, 사건을 이렇게 막았으면, 예방을 했으면 정말 그렇지. 굉장히 잘했을 텐데 사건 자체는 완전히 신경도 안 쓰면서 그런 건 어떻게 이렇게 기민하게 하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무슨 뭡니까? 핸드백 사건도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디올백. 핸드백 사건, 디올백 문제도요. 그거 국고에 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걸 이렇게 무슨 뭐라고 했죠? 반환 창고에 갔다 왔다고. 기록물 관리 이런 배경 걸로 사진 막 해가지고 그것을 전환시켜서 궤변을 늘어놓고 그런 것들을 아마 틀림없이 그리고 전부 다 지금 다시 재구성했을 거예요, 사건을. 거기에 맞게. 이런 거에 아주 천재적이다. 그런 생각이 법기술자들이 들어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없으면은 우리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 예, 이제 이 주제는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요즘에 사라진 사람. 네. 전국적으로 지명수배에 대해서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타났습니다. 화면 좀 동영상 좀 보여주시죠. 예. 뜻을 아니까요. 네네. 제가 볼 때 선생님이 용산 시대를 열으신 것 같아. 우리 선생님이. 저희도 여기 10년 넘었습니다. 멋있네요. 그러면 대통령실이 어딘가요? 저기 현수막 저거요? 현수막 저기에 대통령. 우리가 뉴스 시간에 보는 게 저건가요? 예, 이 장면은 서울의 소리에서 디올백 사건을 폭로한 최재형 목사께서 또 아마 준비된 영상인데 예고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효신 기자 클럽에서 이제 방송됐는데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 좀 먼저 얘기를 좀 진행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 용산을 굽어보는 거룩하신 분이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천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참 많이 연루돼 있습니다만은, 네. 저기가 대충 어딘지 알아요. 저기서 이제 법회도 하는 건물이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제가 천공 그거 폭로하기 전에 재작년 4월이네요. 그때 이미 오마이 TV 나오는 조성식 기자가 저길 3차례 방문했습니다. 저기요? 네. 그래가지고, 무수히 많이 잠입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은, 그 장소이고 저렇게 훤히 보이는 위치가 맞아요. 그래서 저기가 천공이 일종의 어떤 서울의 핵심 신도들하고 비공개 법회입니다. 정해진 사람 아니면 못 지금 들어가요. 2개 층인가 쓴다 그러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단은 최재형 목사가 잠입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용산 시대를 여시지 않았냐 이러니까 바로 보란 듯이 이제 반응이 나온 거거든요. 그게 압권이었어. 예. 그래서 용산에 이제 여의주를 물고 용이 나타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여의주가 바로 정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법의 시대가 열렸다. 그러니까 용산 시대는 내 시대야. 예. 그리고 이 양반이 천부경 계열의 일종의 어떤 교리를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법 시대에서 윤석열은 그냥 보내준 용이고 실제 용산 시대는 정법의 시대고 본인이 여는 거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마 앞으로 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서히 이제 큰 그림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아까 조기가 대통령실 조기가 이런 건 뭐냐 하면은 저쪽 위치에서는 합창 건물 지금 국방부가 쓰는데 그 다음에 이제 왼편에 국방부, 그 다음에 그 앞쪽으로 그 서울에 보면 유명한
왜 총 쏘면 왜 그 아. 반란군이 난입하던 옛날 구 육군본부가 있습니다. 저희가 강하게 한눈에 딱 보이는 건. 예, 그렇죠. 바로 그 자리. 저 망원 렌즈로 하면 다 촬영이 되겠네, 저. 그러니까 저기 저 근태 관리가 가능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태 관리는 그게 아니라 저 서빙고 쪽에 거기 아파트에서 보이고 여기는 이제 산에 조금 가려요. 아, 좀 가려요? 현관은 가립니다. 현관은. 이현주 의원님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아니 뭐 이제 사실은 저거 보면 이제 기가 막히죠. 예. 아 이거 진짜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연결이 안 됐었잖아요. 그죠? 그냥 추측이었지. 근데 이걸 보면서 진짜네. 그리고 직접적으로 천공이 이 대통령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대통령실 얘기 직접 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이 최재형 목사가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랑 가까운 것 같은데 아주 가깝지 않으면 그 들어가서 그렇게 했겠어요. 그죠? 굉장히 가까웠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또 여기 또 가깝네. 이러면서 여기 다 모여서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게 뭐지 이게? 아,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 이거. 아주 심각하다.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 상황을 말이죠.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 이번에 대하는 걸 보고 이 상황, 이 어떤 명분백 문제라든가 특검법이라든가 이런 걸 처리하거나 대하는 태도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안을 갖다 마치 옛날에 뭐 이준석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치봤던 그런 수준 또는 대선 때 그때 수준으로 그냥 작은 해프닝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 심각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뭐가 돼가고 있느냐? 김건희 게이트가 돼가고 있어요. 아니 이미 돼 있어요. 그래서 김건희 게이트입니다. 그리고 이 김건희 게이트는 하나하나 따로 보면 어떨지 몰라도 이것을 다 묶어서 보면 거대한 국정농단이에요. 거대한 국정농단. 이거 자체가요, 그냥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총선에서 이제 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이거를 아마 밀고 갈 텐데, 저는, 그러면 이것은 지금이라도 맞을 거 맞고, 사과할 거 사과하고, 처벌받을 거 처벌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총선 이후의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이건 아마 저 완전히 바로 대선 국면으로 가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 사람 도대체 이것을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김건희 문제를 이 정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상적인 이성적 판단이 안 돼요. 아주 심각한 사람. 저는 그래서 국가 자체에 대한 지금 관념도 없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나 어떤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도 없고, 거의 저는 대한민국 자체가, 지금 그냥 마비된 상태다. 시스템 마비되고, 더 이상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상태 아니냐. 그리고 이것을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이 대통령과 이 측근들, 그 다음에 이 여당, 저는 뭐 앞이 훤히 보여서 참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그런데 왜 듭니다. 총국 얘기 좀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그 김건희에 대한 이 도저히 몰상식한 태도도 천공이 얘기해 준 게 아닌가. 뭔가 이상하잖아요. 어쨌든 이 검사 출신이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우겨대는 부분도 천공 쪽에서 이건 무조건 막아야 된다. 이렇게 지령이 내려온 것처럼 아주 희한한 이제 이 태도를 보이는데, 오늘 그 동아일보의 송평인 논설위원이 굉장히 합리적인 글을 쓰는 사람인데, 네. 이 디올백대에서 좀 이상한 논조를 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받은 건 잘못했지만은 종북주의 목사가 저지른 이 함정도 더 큰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네, 근데 문제는 뜻밖이네. 그 목사가 신분을 숨겼냐 이거예요. 다 공개했잖아요, 신분을. 그리고 실제로 통일을 얘기하겠다고 만났고, 김건희가 내가 총선 끝나면 통일에 나서겠다고. 그러면 그 종북주의 목사가 놀아나면 그건 더 문제가 되는 거지, 보수 입장에서는. 그 뇌물보다도. 근데 이것까지 동아일보의 송평현 의원까지도 이 부분을 물타기 하는 거 정도면은 정말
전사적으로 범정부적으로 이거 막겠다는 건데 천공 정도가 여기서 찍은 거 아니냐 이건 도대체가. 아니 그 대통령 취임식 날 그날 그 연찬회를 했잖아요. 네. 거기 최 목사가 200명인데 초대돼서 가요. 영비로. 그러니까 그러면 검증은 어떻게 된겨? 다 검증해야 돼. 친복 목사라는. 그러니까 그 영빈관에 초대받는 게 아무나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그 빼기라는 게요. 이게 단순히 청탁금지법인지 아니면 이게 그 경제공동체 법리가 적용돼서 뇌물죄가 되는 건지도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일단 김영란법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지. 김영란법 국민권익위원장 하셨으니까 대통령이 아는 순간 그죠? 네. 고용자 자기 부인이 받았다는 거 아는 순간 바로 인지하는 순간 신고하지 않으면 바로 아니 그리고 본인들이 만들어낸 법리 있잖아요. 경제공동체 법리. 예. 일단은 이제 뇌물죄 되려면 대가성 뭐 이런 걸 이제 따져야 되니까 그걸 입증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 청탁금지법은 대가성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지금 그 법에서 금지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청탁금지법으로 되고 네. 또 공직자의 배우자가 받는 것도 공직자의 범죄로 이렇게 처벌이 되고 더구나 이 법에는 명확하게 그 금품을 수수한 걸 알면 즉시 신고해야 된다 돼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여태까지 신고를 안 했잖아요. 네. 신고가 이제 권익이나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신고를 안 하고 또 즉시 제공자에게 반환하게 돼 있어요. 근데 반환하지 않고 지금 보관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의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 그리고 그 범죄 행위에 썼던 그 물건을 대통령실이 보관한다는 거는 이거는 작물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작물 보관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도 이미 법 위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탄핵 사유까지 될 수 있다. 아니 그리고 그 아까 그 저기 청와대 영빈관에 초대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청와대 영빈관이 아니라 신라 호텔. 아 신라 뭔가 호텔인가요? 거기 뭐 하여간에 200명 그 취임 뭐 대사들이 기념 칸날. 그거잖아요. 그걸 아무나 초대받습니까? 그런데 그 초대받은 거하고 선물 준 거하고 전후 관계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초대한 것도 대가 관계라고 어쨌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 목사님 그 목사가 특별히 그런데 초대받을 만한 지위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생뚱맞은 사람을 그런 중차대한 자리에 초대했다? 그거 자체가 엄청난 특혜고요. 그것도 그 사람한테 엄청난 경제적 이익이죠. 그래서 저는 뭐 그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평소에 하던 그거라면 검사들이 얼마든지 이것은 법리 구성이 가능하고 이 뇌물로 수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것만 그러냐. 이게 아까 제가 게이트라고 한 게 그 안에 수많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많은 거기서 또 파생되는 윤 대통령과 뭐 경제 공동체 법리가 항상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양평 고속도로도 그렇지. 문제고 아니 뭐 다 문제예요. 지금 보면 그 목걸이도 다 따지고 보면 문제고요. 그 비선 그 저기 그분 A1이 아니라 뭐죠? 하여튼 그 비행기에 실어가지고 비행기에 같이 타고 간 것도 문제고 아니 문제되는 게 그냥 너무나 많죠. 그리고 주가 조작 문제도 이건 만약에 진짜 수사 제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걸 계속 아니라고 하면서 거짓말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4천만 원밖에 손해 안 받, 4천만 원 손해 본 게밖에 없다. 아니 그것도 선거법 위반이에요, 사실은. 지금 23억 나왔다. 그러니까 그것도 뭐 물론 이제 그 시효는 있지만,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데 이게 세트로 보면 이거 장난 아니다 이거. 거기다 청문까지 나오고. 저는 뭐 이거는 사실은 그냥 사유는 넘치고 넘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유가 있다고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방치하고 이런 식으로 배째라하고 나가면 네. 결국에 그 길로 가는 게 국민들이 이제 참을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보세요. 이번에 그 소영길 대표 사건에서 재밌는 게 하나 들어와 있는데 네. 의사가 먹사연에 후원을 했어요. 먹사연에다가 연구소에다가. 근데 의사가 후원했는데 소영길 대표가 인천에 병원을 짓겠다.
이 의사의 이권에 도움되는 정책을 했다 그래서 이거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규정합니다. 의사가 후원금 낸 거를. 그게 다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닌데 그 병원이라는 게. 정책을 바꾸는 것도 사실상 대가로 야. 이용했어요. 네. 이번에 그러면 뭐 아무것도 자꾸 못하지. 정북무사 타령을 하니까. 근데 이 사람은 검색만 하면은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이제 이 보수 기준으로 된 종북 목사예요. 그럼 다 네. 알아보고 만난 겁니다. 만나보고 실제로 이 목사가 얘기한 게 남북 관계를 좀 트자. 실제로 그 정책을 김건희가 받았고 내가 나가서 풀겠다 같이. 그럼 정책을 다 받아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뇌물이 되는 거죠. 정책 성탁이지. 그러네. 받아줬잖아요. 제가 풀겠다고. 근데 디올 빼고 왜 받아 먹을 수? 그러니까 그걸 디오폰을 받고 한마디로 보수 말대로 종북 정책을 받아준 거예요. 디오폰을 받고. 다 받아먹었네, 그럼. 잡아놓은 걸로 따지면 이거 완전 뇌물이죠. 그 사실은 원래 후원금을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을 정치인이 추진을 하는데 그 정책에 광범위하게 수혜를 받는 어떤 산업 분야에 있는 그 군에 있는 그 수혜자, 그러니까 딱 특정인이 아니라 그 광범위한 정책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잠정적인 그런 사람한테 만약에 후원금을 받았다. 이거는 사실은 범죄는 아니에요. 이것은 실은. 왜냐하면 원래 후원금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동물 애호가다. 저 의원은 저 정치인 동물 애호가다. 근데 나는 동물을 매우 사랑하고 애완동물을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애견을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보니까 동물 애호가인 정치인이 있어. 그 후원금 줬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애견이 있고 이렇게 그 동물을 많이 키우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동물에 대한 수의사들 관련된 보험을 갖다가 정책을 위반해가지고 그 보험료를 낮췄어. 만약에. 그죠? 대가를 낮췄어. 대금을. 그러면 그것도 그럼 뇌물이 되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치 자체가 다 그런 거지. 그리고 후원금을 그런 정책의 대가로 나하고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데 누가 후원금 주나요? 그래도 나한테 직접 나한테 뭔가를 주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내가 선호하는 나한테 수혜가 돌아오는 큰 정책을 해가지고 그 정치인이 추진을 하면 내가 후원금 내고 지지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걸 지금 검찰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뇌물로 다 의율해서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재수 나쁘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인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아니 따지고 보면 다 수혜자가 있고 후원금은 다 수혜 받는 사람들이 내지 관계없는 사람이 내겠습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 종부세 낮췄어. 그럼 낮추는데 같이 활동을 했어. 여당에서,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종부세 혜택 받는 사람이 후원금 내면 그것도 뇌물되는 거야. 이런 진짜 아주 말도 안 되는. 의원님께서 이건 김건희 게이트로 지금 나오고 있다. 근데 오늘 의원의 일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거기다 또 로이터 통신까지 네. 그 외신들이 이 김건희의 그 명품배뿐만이 아니라 그것만 보도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지금 한국의 상황 이런 걸 기획 기사로 실었더라고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잠깐 보다가 네. 이게 지금 말이 안 떨어지기가 컸죠. 국제사에서 볼 때는 굉장히 센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드는 생각이 외신에서 계속해서 이제 아마 그때 뉴욕타임스 기자로 제가 왔다고 그렇게 기억하는데 외신 기자 클럽에 그간에 거의 다 기획 기사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이현주 의원께서 좀 게이트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이미 그렇게 됐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4월 총선 전국에 있어서 가장 핵은 결국 김건희다. 아니 그렇죠. 재우결 그리고 제가 재우결 봤을 문제도 때는 있지, 뭐 사과하니 안 하느니 수사하니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아주. 문제들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글쎄 뭐 대체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마지막 악수가 이게 기념품 뇌물이 아니라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우기는 데서 이제 판 다 깨졌다고 봐요. 대통령 기록물이래 이게. 이게 원래 대통령 기록물법이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등재를 하게 돼 있어요. 기록물이다. 이게 심사를 받고 등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냥 어디 창고에 넣어놨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대통령 기록물이다. 이런 절차는 없어요. 없습니다. 디올북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다음에 그 최재형 목사가 그날 저 디올백 전달하고 나오는데 기다리는 사람들이 뭐 쇼핑백 다 가지고 있었는데 다 명품 가방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듀티프리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대통령 기록물이네. 세상에. 그럼 다 남아 있겠네요. 남아 있어. 그것도 대통령. 아니 그리고 그거는 CCTV나 이런 거 보면 다 나오겠네. 대통령 기록물이라 그러면 이거 잘 걸린 거예요. 이거 다 공적인 흔적이 있어야 되고 기록물로 남아 있어요. 기록물 대장이고 나중에 퇴임 이후엔 대통령 기록관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 저 서초동에 있어요. 대통령 기록관이. 그리고 이 중에서 뭐 전시를 할 거, 보존을 할 거 이렇게 해가지고 철저히 관리하는데 이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은 퇴임 후엔 대통령도 권한 없는 겁니다. 이제 국가재산이에요. 누구도 못 건드려요. 그러면은 대통령 기록물에 따른 절차만 검증해 보면은 저 말의 허구성은 금방 밝혀지는데 얼마나 용산이 급했는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기 막 특검 나오지 한동훈이 딴소리 하고 있지 김경률이 개 같은 소리 하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급했으면은 저 논리가 나왔을까. 대통령 기록물. 그러니까 지금 저도 깜짝 놀랐는데 국가에 귀속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거 말고 몇십 건이 더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백이 있든 뭐가 있든 뭐 현찰이 있든 몇십 건 더 될 것. 그 현찰도 그러면 국가에 그래놓고 진짜 그 그러니까 이건 저기 특검으로 뒤지는 수밖에 없어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건 이런 거예요. 내가 국회의원 하는데 어떤 건설업자가 예쁜 쇼핑백에 1억 원을 닫고 의원실로 날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책상 밑에 놔두고 갔어. 가만히 보니까 돈이야. 내가 나중에 보니까 어이씨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이자가 어디 경찰에 불어가지고 내가 뇌물 받은 게 나왔어. 그 압수수색이 왔는데 그거를 털렸단 말이야 내가. 그때 내가 이렇게 답변하는 거지. 언젠가 이런 수사가 들어오실까봐 증거물로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의 기록물이고 그다음에 은행에 입금을 했으면 이 통장에 숫자로 남겨놨습니다. 기록물로 이렇게 개기는 거예요. 이 논리거든. 이 논리가. 그런 사례 있어요. 네. 있다고요? 그런 사례 여기서 있어요. 예.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베란다에다가 그 영상에 보면 그 디올백도 있지만 그 앞에 샤넬 화장품이 있었잖아요. 그건 영상에 안 찍혔는데 최재형 목사가 주장하는 거죠. 아, 네. 샤넬 샤넬 화장품 화장품을 세트를 전달을 줬다는 거예요. 했다. 그 사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카톡에. 하여튼 이게 최재형 목사가 이 누구지 김건희 씨를 만나러 가기 전에 카톡으로 보내. 네. 만나고 싶습니다. 샤넬 화장품. 오케이. 만나고 싶습니다. 양주 60만 원짜리 안 돼. 만나고 싶습니다. 뭐 30만 원짜리 안 돼. 그래서 샤넬- 디올백 300만 원을 딱 넣으니까 그래 면담 잡아 이렇게 된 거야. 샤넬 화장품을 전달했다고. 전달했죠. 그러면은 전달해서 그러면 그때 이제 그것도 뭐 기록물로 보관을 하고 있는지 네. 실제로 사용을 했는지 그것도 밝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저는 지금 이 건도 건이지만 여하튼 지금 이제 그냥 어차피 김건희 여사는요 피할 수가 없어요. 수사와 수사 결과 이제 문제가 이제 정리가 되면 처벌받는 거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너무 적나라하고 너무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정도 차이는 있을지언정 수사받는 걸 피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분이 말이에요. 빨리 받을수록 좋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그래야 좀 덜 다치는 거죠. 그래서 조중동에서 연일 빨리 털고 가라. 그러니까 왜 이러는 정말 어리석어. 응? 못 털고 가잖아 지금. 지금 조중동 논조가 점점 세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2016년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거의 막바지에 달했을 때 그때 청와대에서 들어온 타협안이 그 저기 거국내각 받고 그다음에 특검도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때는 박 대통령 쪽에서 거꾸로 특검을 사정했다고요. 그러니까 더 큰 게 오니까. 근데 지금 뭐 저기 진즉 수사 받았으면 특검이 없었을 거고 그렇죠. 특검을 받았으면 퇴진은 없었을 겁니다. 이건 박근혜 대통령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이런 걸 반추해 봤을 때 우병우 사건이 터지고 했을 때 빨리빨리 정리했더라면 그게 7월에 터진 사건이거든요. 왜 12월에 그 난리가 났겠습니까? 그냥 방치하고 놔두고
그러다가 막 급변 사태가 되니까 순식간에 은폐하고 그냥 축소하고. 순식간에 넘어간 거예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저기 뭐 지금 용산에서 뭔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난 이분들이 진짜 국민을 두려워하긴 하는가 보다. 한 번만 밀리면 나는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어떤 공포는 있나 봐. 그러니까 아니, 근데 여기서 막아 이랬는데 그 막는 방식이 안 막아진다 이거죠. 그 막는 방식이 뭐냐면은 양보할 건 양보하고 수용할 건 그래서 수용하면서 타협해서 넘어가야 되는 모아가는 그 방식이어야 맞을 되는데 것도 맞고. 그래서 끝까지 개겨버리면 한 대 맞을 거 두 대 맞고 두 대 맞을 거 세 대 맞고 이제 이걸로 가는 악순환이라 아니 그런데 조중동에서 계속 연일 지적하는 건 사설 칼럼 뭐 해갖고 김건희 리스크 빨리 털고 가지 않으면 총선에서 참패한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근데 김건희 리스크를 못 털잖아 지금. 김건희 얘기만 하면 금기어고 그거 왜냐하면 비대위원장도 그만두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김건희가 이제 이걸 돌렸다면서요, 사적 메일을. 내가 사과하면은 보물 터진다. 그러니까 이게 범죄와 연관돼 있으니까 한 번 사과하면은 수사를 안 사과 받을 받고 수 넘어갈 없지.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분명한 거는. 동아일보에 남게 그 네,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는 수가 있는 거죠. 사과를 못하는 이유가. 우리 국민 입장에서 사과 받고 어떻게 넘어가냔 말입니다. 이게 기울배 하나가 아니라 몇백 개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니까 결국에는 원칙대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원하는 사람들은 자 그러면은 반 윤석열 세력을 이력석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검을 다 막아버리니까. 그렇지. 그렇게 가는 수밖에 더 있겠습니다.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 공천하라고 바빠왔고요. 그죠? 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최근에 민주당이 이제 총선에서 151석을 넘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이제 적어도 과반수는 돼야 이 정권을 우리가 야당으로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정도의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근데 아니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 네, 지금 그런데 여러분 이제 사실은 내심은 뭐 당연히 지금 대통령이 끈끈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무력화할 수 있는 의석수를 민주당이나 야당이 확보를 해야 지금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이제 국민적인 심판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의미 있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총선에서 몇 석을 하겠다 이러면 그게 또 역풍이 부니까 총선에 몇 석을 하겠다 아니면 뭐가 목표다 얘기는 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대부분은 이제 이심전심 이 뭔가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정도의 여석은 야당이 확보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연히 민주당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지금 이번에 김건희 지금 여사 사태가 지금 이제 여당에서는 사과를 해서 그걸로 뭔가 퉁치고 넘어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그게 원래 한동훈 생각이었죠. 네. 조중동과 근데 근데 이제 그마저도 그마저도 안 된 거야.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범죄에 대해서 사과하고 처벌을 받는 게 수순이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이거는 결코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매는 빨리 맞을수록 오히려 더 그 강도는 덜하기 때문에 빨리 이거는 털고 나가야지. 아니 근데 김건희가 V1이라는 설이 V0 V0 지금은 V0까지 V1이 갔고 윤석열, V2가 김태호. V0 위엔 또 법사 그래서 육사 위에 검사 위에 여사 위에 법사 뭐 한참 복잡해 이게 복잡한데 아니 그러니까 V0가 사과하게 되면은 그리고 특검 받고 만약에 재판 받게 되면 아이고, 안 무조건 되는 무너지는 얘기를. 거 아니에요? 무너지는 거.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그거는 그런데 아니라 나는 민주당에 대해서 그 조금 그 안타까움이 있는 게 뭐냐면은 벌써 한 일주일 전부터 한동훈 사태 막 그 터지기 직전부터 사과 해명 필요 없다고 나섰어야 돼요. 이 무슨 사과냐 해명 그런 거 그다음에 우리한테 사과하고 필요는 없고 국민들한테 사과하든지 말지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해라. 우리는 오히려 뭐 사과해서 일이 더 커진다 어쩐다 이런 프레임에 말려들 게 아니라 그건 그거고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이건 법과 원칙에 의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사과 해명 필요 없다. 아예 이렇게 그냥 못을 받고 여기에 호응하는 사실은 국민의힘 빼고는 다 호응한단 말이에요. 지금 뭐 이준석 당이다 뭐 아니면 이낙연 당이다 이거 반대하는 심지어 정의당 진보당까지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의 리딩할 수 있는 앞으로 행진의 목표를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저 2월이 될지 3월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 특검 재의결을 그 성사시키기 위한 야권 연대 그 특검 연석 회의를 제안해서 이걸 뚫어갈 수 있는 하나의 진용 정비를 하실 때지 사과 프레임에 물려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저 사과 어차피 하지도 않을 거지만 해봤자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늦은 사과는 사과가 아니에요. 그거 억지로 하는 거 다 써 있는데 그건 저 사람들도 알고 우리도 알아요. 그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대선 때 이제 사과를 해서 재미를 좀 봤잖아요. 아, 그때 뭐 허위 경력만 있고 그럴 때 그때 사과를 해서 다소곳하게 나와서 그건 또 여러 가지 주변 이제 여건들이 있었어요. 그때 약간 그 녹취가 조금 효과가 없기도 했고 그래서 그리고 그때는 이 주가 조작이나 이런 것들이 전모가 나오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4천만 원 손해봤다 할 때도 국민들이 그런가 보다 뭐 이러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 달랐다. 그리고 이 여사의 어떤 여러 가지 사치스러운 행보라든가 부적절한 행보들이 전혀 나오기 전에 그걸 보기 전이었지.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다가 나와서 뭐 이렇게 고개 팍 숙이고 막 얘기하니까 I Believe 노래 깔고 막 이렇게 그 노래 나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느낌으로 쫙 나오니까 국민들이 야 그냥 한번 넘어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현안이 뭐였냐면 줄리 그거였어요. 줄리안 줄리. 그러니까 기억을 되살려 보면 그때 이슈는 줄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야 줄리 그건 사생활이고 아 이제 그만해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그게 지금 엄연한 이 어떤 범죄들에 대한 얘기고 그것도 수없이 많고 주가 조작의 얘기도 재판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다 봤어 이제 그 양상을 이제 다 알 사람들 알고 이제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쭉 정치 저도 이제 한 10년 좀 이렇게 해보니까 네. 야 이게 세상에 비밀이 없고 세상에 있잖아요. 모든 게 순리대로 가요. 그래서 이때 안 얻어맞으면 좀 이따 얻어맞고 그때 안 못 얻어맞으면 좀 이따 또 얻어맞아요. 그러니까 빨리 맞는 게 좋은 거고 어떻게 하더라도 이 사건들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권력이 약해질수록 더 세게 얻어맞는다. 끝나면 이제 그냥 그것은 완전 아웃이다. 끝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갈 거는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뭐 사실은 뭐 사과를 하면 뭐 수사를 받는데 사과 안 해도 수사받고 사과해도 수사받아요. 근데 사과를 하고 수사를 받으면 정상 참작이 좀 되겠지. 에이, 그런데 그건 초기의 얘기지. 이미 그런 거부터 아니. 떠나가지고 한동훈 비대위 이 파동이 나왔는데 사실 좀 저는 이제 실기했죠. 이 실기했다고 이야기가 봐요. 의미가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실기했다고 그럴 봐요. 때는 사과도 어떤 의미가 그 한동훈 비대위가 아니라 이때 야당의 존재감이 있느냐 없느냐 국민들은 그걸 봅니다. 그래서 어떤 가만히 놔두면 지들끼리 싸우고 어찌 하겠지. 이게 지금 민주당 정서가 돼. 근데 이러면 큰일 난다는 거야. 이런 어떤 그 판이 벌어졌을 때 야당은 어떤 존재감으로 응답을 하는가. 국민들은 그걸 기다리고 보는 겁니다. 그럼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사과 해명 안 하는 걸로 우리는 알겠다. 이제는 촉구하지도 않겠다. 그건 여당이 해라. 조중동이 해라. 우리는 그 차원은 이미 기다릴 만큼 기다리고 이제 떠났으니 우리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뭐가 나왔죠. 여기 이제 수요가 있을 때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사과가 문제가 네. 아니라 수사를 네, 한 맞습니다.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민주당은 사과가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그러니까. 사안이다라고 천명을 했고 또 뭐 지도부에 있는 의원들도 그렇게 이제 많이 발언을 했고 실제로 민주당 현재 대응 기조는 사과가 아니라 수사다 그리고 특검을 받아라 이게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가고 지금부터 민주당은 200표를 만들어내야 되는 책임을 가진 정당입니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 그걸 민기적 하다가 시간 오래 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거를 어떤 전략으로 앞으로 만들어 나갈지 재의결에 이제 나서는 그걸 리드해 나가는 정당의 품격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앞으로의 구상과 계획이 나와야 되고 사실 과거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교훈은 뭐냐면은 어쩌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광장에 정치가 끌려다닌 시기입니다.
정치가 광장을 주도한 게 아니고 광장에 정치가 끌려간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 국민들이 다들 힘들어하고 계실 때 이번에는 정치가 앞에서 깃발을 올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응답하는 정당이 되시라. 네. 이런 부분이 민주당이 지금 갖춰야 될 지금 품격이에요. 200석 얘기하면 뭐 5만 원이 뭐니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지금 특검이 김건희 특검이 70%, 최상병 특검은 75%가 나오는. 그렇지, 그건 4월에 국민적 지지율 70%가 넘어가면요. 그거를 환산해 보십시오. 200석이 넘어가잖아요. 지금 국민의 70%, 200석이 넘는 뜻이 관철이 안 된다. 그럼 야당은 하나밖에 없어요. 국힘당을 이탈시켜서 200석을 만든다든지 총선전에. 아니면 이걸 할 만한 200석을 만들어 달라. 그 책임을 지고 우리 200석 못 만들면 나 정계한테 하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솔직히 그냥 한동훈한테 맡기는 것 같아 느낌이. 한동훈이 알아서 하겠지. 아니면 이준석이 알아서 하겠지. 야당의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의 시간과 비용을 우리가 잘 따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 추운 겨울날 그 고생했던 고생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은 정치가 살아나야 국민들이 비용을 적게 지불하는 거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최근에 뭐 테러 사건에다가 여러 가지 리더십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김건희 특검도 사실은 정의당이 발의했고 수정안도 정의당이 발의했고 그렇게 해서 뒷배 역할을 민주당이 해준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다음 순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 제 야당이 아무리 이제 탈당하고 뭐 정파가 다르고 정당이 다르다 할지라도 일단은 대국적 차원에서는 연대하고 공조하겠다. 그리고 책임지고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어떤 야당과 시민사회를 향한 메시지가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자, 그게 나와줘야 돼요.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는 아니 100분 언제까지 해 그랬는데 100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끝났나요 이제?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 돌면서 4월 총선 전국 전망. 그게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거 다 얘기했죠. 그러니까 전망 전제가 김건희였거든요, 이게. 아니 이 연동형 지금 병동이 어떻게 돼가고 왜냐면 이때 혼란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저 마지막 네, 그러니까 아니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총선 전망을 좀 그거랑 이제 잘 같이 아셨으니까. 아니 그거를 클로징으로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변희재 대표님부터 그 하고 얘기 싶은 말들을 하세요. 이건 제일 잘 아니까. 아니 이제 그런데 마무리 그 말씀하세요. 마무리 제가 말씀으로 하죠. 홍익표 대화하고 이것만 갖고 한 저녁 내내 진지한 대화를 그렇지. 나눴고 예. 그때 중요한 대답을 많이 들었는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낙연과 원칙계상식 의원들 탈당 사태, 그다음에 빅텐트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다소간의 변화가 있었어요. 또 민주당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저 현행 선거법으로 간다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 그때 민주당이 그렇게 된 거는 그 제야의 이부영 선생이 만약에 저 병립형으로 가면은 단식 투쟁하겠다. 다음 대선은 없는 줄 알아. 해가지고 막 애워싸서 만들어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연동형이 의외로 신당한테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러면 또 계산법이 바뀌는 거거든요. 아주 지긋지긋한 계산법입니다. 우리가 질리도록 봤던 거예요, 지난 선거부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칫하면 이게 흔들릴 수도 있겠구나. 지금 상황이 좀 다소 그렇고 민주당은 물어보는 사람마다 이제 답변이 달라졌어요. 물어보는 사람마다 정계특위 이제 간사, 방향을 잃고 지금 헤매고 있는 중인가? 그래서 아직은 저는 현행 선거법이 민주당 입장이라고 봅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고 기대도 하고 있고 그런 신의를 우리한테는 아직까지는 저버리진 않았어요. 단지 민주당이 결정 안 한 건 민주대 연합을 하느냐 마느냐예요. 그럼 현행 선거법에서 위성정당 만들었다 또 욕 바가지로 얻어먹을 거고 뭐 자매정당, 우당 또는 연합정당을 만들어서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방법 이걸 용해인 의원이 얘기한 건데 이제 민주당에서 답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상황이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예. 한 말씀씩. 예, 돌아가시면서 한 말씩 하고 금방 정리하는 하신 걸로 거죠? 하죠. 한 말씀 이현주 하신 의원님부터. 아니, 이건 클로징 멘트가 아니었던 거. 클로징 멘트였습니까? 상황 설명. 아, 그래요? 그러면 전현희 위원장. 상황 설명. 네, 저도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의석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여기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 방법 논의관에서는 저도 뭐 이런 야권 연대라든지 힘을 모아서 하는 게 보다 현실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직접
직접 현재는 현역이 아니라 이 논의에 직접 참여하지 못해서 제가 여기에 뭐 어떤 한 표를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긴 한데 민주당 입장에서 또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민주당이 제1야당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좀 그 총선에서 제1야당으로서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 한다. 이런 또 책임감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립형이나 이런 부분도 당연히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민주당의 그런 입장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진짜로 의미 있는 그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다면 뭐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또 그게 쉽지 않은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 뭐 많은 의원님들 그리고 또 외부에 계시는 많은 원로들께서 그 민주당의 대승적인 그런 입장을 요구를 하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잘 진행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클로징 멘트였나요? 네. 네, 우리 현 대표님. 그 지금 이 목표 설정이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게 현재 범민주당이 한 180석 되죠 현재 범민주당 합쳐가지고 그 민주당이 이제 169석이죠. 근데 목표가 151석이라는 얘기는 지금 윤석열 정권은 건국 이래 최악의 정권이라는 게 다 인정이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지지율로 보더라도 역대 정권 중에서 최악인데 어떻게 이 석수가 줄어드냐 지금보다. 그 지역구 얘기한 거 아닌가? 아니요. 다 합쳐요. 150석을 잡으면 안 돼요. 그거는 선거를 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러면 180석도 통과 못 시킨 특검법을 150석 어떻게 특검법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만하고 그게 아니고 현재 민주 진영의 지도자라면 모두 다 저는 뭐 정의당 대표든 뭐든 모두가 다 똘똘 뭉쳐서 200석을 국민에게 공헌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의무입니다. 의무. 그리고 그거 못하면 다 정계 은퇴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이 지지도를 보면 윤석열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70%라는 건 다 인정이 되는 건데 민주당 지지율이 40을 못 넘어가요. 다 30%대입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민주당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윤석열을 싫어하는 30%를 가져와야지만 200석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범민주연대로 최고 넓히는 건데 이것마저 흔들어버리면 도대체 무슨 수로 선거 이기겠다는 거예요? 이것마저 흔들어버리면 무슨 수로. 그래서 정말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민주당이 연동형 약속을 해왔고 또 현행법도 연동형이니까 이걸 뭐 야밤에 국힘당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연동형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걸 계속 시간을 끌면서 흔들어대면은 준비하는 다른 정당들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아마 이거 지금. 그래가지고 연대가 되겠냐는 거예요. 연동형 가더라도. 그래서 이거는 의심하죠. 나중에 또 이선정 나갈 수도 있고 연대가 안 되고 그러면 지역구로 다 출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딴 하지 말고 연동으로 찍어라. 계산하지 말고. 나중에 큰일 난다 정말 들어가다가는. 알겠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네, 뭐 선거법 얘기는 많이 하셨으니까요. 저는 어제 그 서천 화재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두 명이 그 봉합 쇼를 하는 과정에서 그 뒤에 배경으로 사용된 화재 현장을 보고 진짜 분노가 막 치밀던데 이 사람들 정말 왜 그런데 이 권력투쟁을 둘이서 하고 있는데 권력투쟁 왜 하나? 응? 그 권력투쟁을 왜 하나 도대체? 그거 다 그런 그 화재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어쨌든 뭔가 해결하고 사람들의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권력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분들 보면 주객이 전도돼 있어. 그래서 저는 진짜 이거는 참담한 현장이에요. 화재 현장이 배경으로 사용됐어. 둘이 필요한 쇼하는데 이거 저는요 아주 엄청난 비판을 받아 마땅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요즘에 보면 경제나 이런 안보적 위기나 이런 객관적인 사항들에 대한 보도가 거의 안 돼요. 이 부동산도 난리가 나 있고요. 주가 난리 났고. 주가도 전 세계 주가가 다 오르는데 우리만 죽쓰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지금 다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단순히 전 세계적으로 거시경제가 안 좋아서 우리도 안 좋다 이 상황이 지금 아니. 딴 데들은 다 이제 회복되는 중이라고. 사상 최고치 찍었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 긴장감을 가지고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지 않으면 저도 큰일 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도 지금 북한이 전략이 바뀌고 있는데 이걸 계속 그냥 방치하면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이걸 전환을 시키든지 멈추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국민들은 사실 요즘에는 워낙 유튜브가 발달해가지고 알 사람들 다 알아요. 그러면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200석도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정부가요 쓸모가 없어요. 정권이 쓸모가 없어요. 아예 이거는 방해만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어요. 그럼 뭐냐? 괘씸한 일들이 벌어지고 김건희 이런 것들은 뭔가 이렇게 그냥 표면적인 분노고 이 이면에는 사람들이 뭐냐면 더 이상 맡길 수 없다. 이거 도대체 없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런 게 막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저는 뭐 이제는 그냥 고삐 풀려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총선을 기점으로 상당한 변곡점이 오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러면 뭐 정권이 개판되고 이렇게 해서 자기 갈 길 가고 그냥 쓰러지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계속 경고해도 그냥 가는데 뭐. 그러면 문제는 뭐냐? 대안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당이나 여타 이제 정치권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손을 잡고 우리가 이 국면을 위기를 극복할 건가? 어떤 구조를 만들어내야 되나. 단순히 총선 200석은 당연하고요. 이후에 무너지거나 이 상황 뭐 정권을 바꾸고 이게 다가 아니고 이거 그냥 잡아도요. 정권이 교체돼도 이 수습하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저 아쉬운 거는 좀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정도의 어떤 그 엄중함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냐 도대체 이제 그런 걱정이 되는 거죠. 하여튼 예. 지휘자들도 같이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놔두면 위험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더 놔두면 위험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권 아이고 그냥 알아서 해석하세요. 절박하다 총선 때. 아니, 위험하다기보다는 나라를 뭐 이제 망치고 마이너스가 있다, 되고 이거지, 있다 이런 완전히. 거죠. 네. 마이너스가 계속 된다. 내 삶 각각의 삶에도 지금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라는 오늘 걱정들을 하고 팩트TV 있다. 구독자 100만 기념 100분 토론 100만 기념을 기념해서 저희들이 팩트TV사에서 만든 100분 토론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분의 패널들이 나오셔갖고 아주 진지하게 그리고 깊숙하게 그리고 본질적인 문제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이 그렇구나 그래 안 풀리던 문제도 그렇구나 그리고 향후의 전망과 예측까지도 함께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저는 자평합니다. 네. 하여튼 오늘 이 네 분의 전문가들이께서 또 각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고요.를 들어봤을 때는 김건희 디올백 문제, 또 김건희의 사관이 뭐 수사, 또 특검법 문제 이런 부분들은 결국 향후 총선의 핵으로서 작용할 문제고 이건 총선의 주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 국민 정서를 이반시키는 문제다라는 점이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왔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마지막에 이현주 의원님이 얘기하셨지만 다른 분들도 얘기하셨습니다만 나라가 망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멈추게 할 것이냐. 외교안보 국방 경제 세상에 서천 화재 현장에서 둘이서 권력투쟁을 봉합시로 한다. 이게 나라냐. 그들의 정치는 무엇이냐.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 받고 있는 사람들이냐. 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기쁜 날 팩트TV 구독자 100만 기념 토론의 날 저희가 이렇게 엄중하고 아주 어떻게 보면 불쾌한 우려스러운 얘기를 하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제 국민의 심판의 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심판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민심은 천심이고 그들이 국민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국민의 심판 앞에서 지배자와 권력자들이 얼마나 쪼그라들었고 다 도망갔는지 그 날이 돌아오고 있지 않냐. 저는 오늘 팩트TV 구독자 100만 기념 토론회에서 그리고 11억 6천만 뷰를 시대는 팩트TV에게 저희들이 오늘 드릴 수 있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좀 얘기가 길었습니다. 예. 우리 김종대 의원님, 전현희 위원장님 그리고 변희재 대표님, 이현주 전 의원님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많이 추구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잘 되시기를 기원 드리고요.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